침대에 몸을 던지자마자 피곤이 몰려왔어요. 잠에 들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어요. 내가 찾고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개인적인 감정을 이 임무와 분리할 수 있을까? 아침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약간 멍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잠시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기도 했죠. 그러다 다시 모든 게 떠올랐어요. 제가 서울에 있다는 것과 한국의 낮은 범죄율의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는 임무요.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방에 있는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어요. 로비로 내려가면서 하루를 어떻게 잘 버텨낼지 마음을 다잡았어요. 모든 걸 예리하게 관찰해야 했죠. 김 형사는 저보다 먼저 나와 있었고 아주 상쾌해 보였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로드리게스 씨. 서울의 안전 비결을 보러 갈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그의 열정에 맞추려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형사님, 길을 안내해 주세요. 번화한 거리로 나오자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집중한 듯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어디서도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누구도 뒤를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근처 경찰서였어요. 경찰관들이 아주 따뜻하게 맞아줬고 그들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어요. 저는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제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예방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중심이었어요. 하루가 지나갈수록 더 많은 경찰서를 방문하고 순찰 중인 경찰관들과 이야기하고 실제 순찰에도 동행했어요. 어디를 가든 경찰과 지역 사회가 서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즈음에는 머릿속이 온갖 정보로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김 형사가 저를 호텔로 데려다 주면서 물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로드리게스 씨.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는 알겠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드릴 겁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노트를 펼쳤어요. 하루 종일 적은 메모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전략들을 멕시코시티에 도입하면 얼마나 달라질까? 그런데 하루 종일 내내 신경 쓰였던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들 속에서 정우의 얼굴을 볼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잡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저는 일하러 온 거지 과거에 얽매이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잠이 들기 직전까지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딘가에서 정호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와 저는 그가 남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왔는데 말이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올 거예요. 배워야 할 것들, 관찰해야 할 것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찾아야겠죠.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이 여행이 단순한 범죄 통계를 넘어 저 자신과 과거를 마주하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세 번째 아침을 맞이하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한국 경찰관과 함께 야간 순찰에 참여할 예정이었거든요.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 궁금했어요. 경찰서에서 김 경관을 만났는데 그분이 반갑게 웃으면서 커피 한 잔을 건네셨어요. 마리아, 모험할 준비 됐어요?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내심 떨렸지만 그걸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찰차에 타자마자 차 안이 너무 깨끗하고 잘 관리된 게 눈에 들어왔어요. 김 경관님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대단했지만 제가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저는 그저 관찰하기 위해 온 거니까요. 우리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서울 거리를 천천히 달렸어요. 도시에는 늦은 시간인데도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이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제가 있던 고향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정말 달랐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갑자기 신호가 울렸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강도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김 경관님이 사이렌을 켜고 우리는 빠르게 거리를 달렸어요. 저는 좌석 끝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흥분되기도 하고 동시에 무서웠어요. 도착했을 때 편의점 안에 가면을 쓴 남자가 점원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김 경관님이 당연히 총을 꺼내고 바로 달려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차분하게 가게 쪽으로 걸어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이야기 좀 할까요? 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상황이 금세 진정되었고 그 남자는 어깨를 늘어뜨리더니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는 울기 시작했어요. 김 경관님은 그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직장을 잃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였어요. 김 경관님은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 남자를 경찰차로 데려가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평화롭게 해결된 상황에 감탄하면서도 그 남자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거리 건너편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옛 남자친구였던 정우 씨가 거기에 서 있었거든요. 10년 만에 다시 본 그는 나이가 들었고 얼굴엔 슬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려 그를 못 본 척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그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왜 저렇게 슬퍼 보일까? 김 경관님을 도우려고 애쓰면서도 정우 씨의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라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강도 사건이 평화롭게 해결된 일, 울던 그 남자, 그리고 정우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까지 모든 것이 너무 벅찼어요. 잠을 자려고 휴대폰을 끄려는 순간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정우 씨였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그 메일을 열었어요. 정우 씨는 10년 전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유를 설명했어요. 엄마와의 관계를 반대했던 그의 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문화적 압박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결정을 담담히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비극이 닥쳤다고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큰 죄책감과 슬픔에 휩싸였고 자신이 어머니의 뜻을 거스름 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엄마와 저에게 연락할 용기를 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글을 읽으면서 제 감정이 뒤엉켰어요. 그가 우리를 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그의 상실에 대한 동정,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 그 메일을 지우고 그를 다시는 떠올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도 생겼어요. 한참을 휴대폰을 쥔 채로 멍하니 있다가 결국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문득 이 한국 여행이 단순히 경찰 전략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과거와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도 들여다보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두 손으로 따뜻한 녹차 잔을 꼭 쥐고 있었어요. 달콤한 차 향기가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려 주긴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두근대고 있었죠. 이제 곧 정우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남자, 그리고 1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리더니 고개를 들어보니 그가 서 있었어요. 정우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고 검은 머리에는 몇 가닥의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고요. 그는 카페 안을 불안한 눈빛으로 살펴보다가 마침내 나를 발견하고 얼굴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인식의 순간이 지나자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마리아, 그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며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어요. 만나줘서 고마워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혀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직은 말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정우는 나와 마주 앉으며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는 계속 그 손을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너랑 너희 어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는 입을 열었어요. 왜 떠났는지부터 말해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들려서 나도 놀랐어요. 6개월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라져버렸죠. 정우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맞아요. 그렇게 약속했죠. 그리고 멕시코를 떠날 때는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그는 잠시 멈춰 생각을 정리하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제가 소피아,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와의 관계를 알게 된 거죠. 나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래서요? 처음부터 어머니가 반대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상이었어요. 정우가 설명했어요. 어머니 눈에는 제가 외국인 여자와 게다가 아이까지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게 집안을 배신한 일로 보였어요. 어머니는 그 즉시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저를 호적에서 파겠다고 위협하셨어요.
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그냥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정우는 고개를 흔들며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였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싸웠어요. 소피아와 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말했죠.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사고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내 가슴 속의 분노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사라졌어요. 아, 나는 낮게 속삭였어요. 정말 안 됐네요.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죠. 슬픔과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싸우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그렇게 화나게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어요. 그가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이유는 알게 된 셈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행동이 옳았다는 건 아니에요. 정우가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너와 소피아에게 연락을 했어야 했어요. 설명을 했어야 했고요. 그런데 겁이 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결국 너희가 나 없이 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차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천천히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우릴 많이 아프게 했어요. 내가 드디어 말을 꺼냈어요. 엄마는 엄청나게 상처받았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자책하면서요.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눈에 진심이 담긴 후회의 빛이 보였어요.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은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나는 그가 스스로를 버려온 시간이 우리가 느낀 상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를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 후로도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일에만 몰두하며 아무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털어놨어요. 나는 내 커리어와 엄마의 삶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빼놓고 말했죠. 만남이 끝날 때쯤 내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간 기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줄어든 느낌이었죠.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는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우가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물었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며칠 뒤에 멕시코로 돌아갈 거예요. 엄마에게 당신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그 다음은 그때 가봐야 알겠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마리아, 정말 고마워요. 카페를 나서며 나는 숨을 조금 더 쉽게 쉴 수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었지만 어쩌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비행기에 앉아 멕시코로 돌아가고 있을 때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게 변했는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정우는 제 옆에 앉아서 초조하게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정우에 대한 감정이 확실하진 않았지만 엄마와 마주해야 하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건 정우와 함께 해야 했고요. 비행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계속 떠올리게 됐거든요. 그 나라가 범죄율을 낮추는 건 단순히 경찰의 역할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교수님이 말하시길 좋은 학교, 강한 가족, 그리고 튼튼한 경제가 다 함께 작용하는 덕분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멕시코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실까? 정우가 같이 온다는 건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을 보낸 집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거리 풍경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어쩌면 변한 건 제가 아닐까 싶었죠. 집 앞에 도착해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준비됐어? 제가 정우에게 물었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두드렸고 엄마가 문을 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저와 정우를 번갈아 보시더니 잠깐 문을 쾅 닫아버리실 것 같더라고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얘기 좀 해야 해요. 엄마는 우리를 들여보내셨지만 분위기가 어찌나 긴장됐는지 숨조차 편하게 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앉은 곳은 몇 년 전 정우와 함께 웃고 떠들던 거실이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엄마가 입을 여셨어요. 왜?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우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를 떠났니? 정우는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반대, 사고,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죄책감에 대해 말했죠. 그가 말하는 동안 엄마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화가 나고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점점 이해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몇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눈물도 나고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잠잠한 반성의 시간도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곳이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셋은 웃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카페를 운영하며 겪은 웃긴 일들을 이야기하셨고 정우는 자신의 직장에서 겪은 창피한 순간들을 나눴죠. 저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웃었던 것 같아요. 해가 뜰 때쯤 우리는 지쳤지만 뭔가 홀가분했어요. 그때 엄마가 저를 놀라게 하셨어요. 혹시 엄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한국에 가볼까?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가본다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니면 그냥 가보는 것 이상일지도 몰라. 사실 카페를 팔까 고민 중이었거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해서. 정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한국에 이사하는 것도 고려 중이세요? 제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멕시코를 떠난다고. 제가 그렇게 힘들게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곳을. 하지만 그러다 서울에서 느꼈던 평화, 안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떠올렸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마 1년 정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몇 달 동안 우리는 이사를 준비했죠. 엄마는 카페를 팔았고 저는 직장에서 휴직을 신청했어요. 한국 사회와 법 집행에 대해 배운 것을 멕시코에 나누겠다고 약속했죠. 서울로 떠나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으로 멕시코 시티를 내려다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그 미래가 기대됐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여러 도전을 마주했어요. 언어도 어렵고 풍습도 가끔은 낯설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따뜻함과 공동체의 힘을 느꼈어요. 엄마는 작은 멕시칸 레스토랑을 열었고 그곳은 현지인과 교포들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정우는 가족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저희를 천천히 소개했죠. 저는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을 돕는 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두 나라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독특한 시각을 주었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1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한국에 남을지 멕시코로 돌아갈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게 맞는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가끔 아버지를 떠올리며 우리가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멕시코를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죠. 세상은 넓다. 마리아, 탐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탐험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다리를 놓고 문화를 나누며 어쩌면 제 나름대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삶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삶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요.